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우리 시장 보면 역시 3천선 위에서 딱 주춤한데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오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 디카플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는 건 네. 결국 그 변수와 흐름이 우리 시장 앞으로 예측하는 데 확실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네. 현재 뉴욕 증시의 흐름, 트렌드가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이제 맞춰보다 보면 전문가들 혹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격을 맞추면 틀린 것도 맞았다라고 하고 혹은 가격이 반대로 떨어졌어. 내가 사야 네. 되는데 그럼 틀린 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길게 놓고 보는 흐름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도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가들 한국 경제 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재미가 없어지고 또 기운이 빠지는 그런 장세는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국채 수익률, 실업, 그다음 유동성, 기업 이익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뭔 큰 변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쪽과 저쪽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고도 하는데 코끼리를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게 OECD 평균 물가 관련된 겁니다. 여기 식량 인플레이션이 식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파란색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총 인플레이션은 OECD가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OECD는 이제 중국은 빠진 거죠. 중국은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맞춰봐야 되는 수준인데 인플레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피크 치고 이게 내려올 거다라고 보면서 국채 수익률은 안정되고 피크 치고 내려오고 하면서 주시장 더 갈 거다라고 하는 쪽이 한쪽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쪽은 이게 단기간에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옆으로 기게 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스케줄이 빨라지거나 혹은 시장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증가를 하는 인플레에 대한 비용 자체를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특별히 리스크를 지인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올라가는데 뭐 리스크 질 거 없잖아요. 그냥 따라서 사도 되고 뭐 비중 줄여놓은 것들 가지고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빠질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둘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났을 때하고 비슷하죠. 이런 차트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를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가 더 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경기가 좋아지려면 이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생산자 물가보다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더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막 올라가든가 아니면 생산자 물가가 더 지금 높은 상황인데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게 차트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증시는 활황을 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확률이 높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독일 물가, 한국 물가, 중국 물가 다 오르는데 PPI가 드라스틱하게 빠져서 이걸 0 위로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그 비용들이 전부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되면서 가격들을 끌어올리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편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채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내년 3월까지는 실제로 국채 가격이 반영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걸 지나고 나서 22년도로 올라가면서는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닷은 뭐냐면 이거는 그 페드가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준 인상 스케줄보다 국채 가격은 이미 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말 되면 50bp 정도는 오를 거야라고 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인플레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해서 시장이 22년 이후에는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QE4라고 해서 국채를 1,200억 불을 막 사줍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채 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맨 차환 발행만 하고 국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요는 1,200억 불로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어떤 페드의 어떤 기준치보다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있고 없고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페드는 왜 이렇게 인플레도 나오고 하는데 왜 야들은 이렇게 안 올리고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파란 선이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분모에 깔고 구직을 한 사람의 숫자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은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싶은 사람에서 나 일하기 싫어, 나 은퇴해버릴 거야, 아니면 나 아무리 구해도 일이 안 구해지니까 그냥 실업자로 있을래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 참여자 수 자체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빠지니까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페드에서 봤을 때는 이거 노동시장 개선되는 게 허수 아니야? 이거 잘못해서 여기서 금리 땡기고 잘못했다가는 어려움에 겪을 수가 있고 괜히 독박 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서 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0년도 이후에 S&P 기업의 실질 기업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실질 이렇게 붙으면 이런 건 그냥 리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인플레를 감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빨간색 표시된 것들 보시면 닷컴버블, 뭐 대공황, 여기는 이제 금리 20%까지 땡길 때 초인플레이션 나올 때고 오일 쇼크 나오고 뭐 이 정도까지는 여기는 연준이 제 기능을 못할 때니까 페드라고 하는 거가 아예 없을 때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뒤로만 보셔도 지금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계속 넣고 멀리 보고 있다가 이게 까꾸러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 2%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가 폭이 없는 미국 시장이 그냥 갭으로 퍽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장을 나쁘게 봐서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제롬 파월이 트랜지터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혹은 하거나 재임이 재선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서 내가 잘 생각해 봤는데 정권이 자꾸 뭐라고 해서 그랬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그냥 번복해버리는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지금 상황은 국채 가격도 높고 주식시장도 높고 그러니까 국채에다 투자해도 큰 수익은 자본 수익 캐피탈 게인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거 이자나 받고 특별히 여기 주식시장 이거 어려운데 돈 빼서 채권으로 들어갈까? 라고 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규모들입니다. 여기 보면 뭐 중국, 유럽, 이게 일본, 유럽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것들인데 자산 매입 규모들이 지금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게 지금 중국에서 팬데믹이 나온다는 뉴스도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언론에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이라고 중국 부동산 가격은 고정자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GDP에 대한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부동산 가격은 중국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고 헝다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 이런 부동산 하락 문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글로벌리하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은 더 빠지고 있습니다. 2선, 3선 도시들이 좀 부동산이 빠지고 있는데 1선 도시까지 확산이 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 중국의 팬데믹이 다시 중국의 물가를 긁어 올리고 중국의 경제를 락다운을 시키는 상황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조금씩 옥죄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계속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수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뉴욕 증시가 제일 잘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하방 변동성 완화된 것 같기는 하나 3천선 위에서 더 탄력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또한 그 유동성이 다소 좀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 제한적인 자금 안에서 계속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도 받기는 쉽지 않겠어요, 국내 증시. 네, 국내 증시도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중국에서 리튬 인산 철로 만들어서 배터리 한다. 그거 뭐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거기서 딱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시할 내용이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모델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 배터리가 무너질 것 같으면 저렇게 돈 때려박지는 않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극재라든가 뭐 어떤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 기술적으로 커버가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땅 터졌을 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기존의 주도주로 잡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살 주식만 있다라고 하면 지수가 빠지든지 옆으로 기든지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워낙 대형주들 혹은 뭐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가 된 한국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는 그렇죠. 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손절을 치고 지금 빨리 올라가는 저걸 하자니 그동안에 했던 가치 투자 개념하고는 안 맞고 또 너무 올라 있는데 차트를 봐도 너무 어지럽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게임, 엔터, 미디어, 은행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좀 셌습니다. 요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플레하고 관련이 없거나 뭐 어떤 방어적이라 할 수 있죠. 혹은 인플레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나 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 올라가면 은행주, 보험주 좋은데 속도가 빨리 올라가면 은행주, 천천히 올라가면 보험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구단처럼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11월 25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10월 아니면 12월에 한 번 더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1월에는 분명히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가 시장의 어떤 심리다라고 하는 거고 더 문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DSR 조정하는 거가 나왔죠. 그런데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5,0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빚이죠. 2,500조인데 2단계가 22년 7월에 실시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1억 이상, 2억 이상 빚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맞춰서 절반 정도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권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 돈이 뭐 20조, 3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려서 잡거나 뭐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위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고통 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일 났네 이렇게 내자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왜 나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안 좋다. 그리고 양도세 문제가 또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늘 나오는. 그런데 제가 이제 매매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평가 손실 관련된 거 기사에 나온 걸 가져왔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기준이 뭐냐면 12월 28일 기준 직계, 존비속, 합계, 합산 10억 이상을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10억을 맞춰서 산 사람들도 지금 마이너스 20%, 30%씩 됐고 하이닉스 샀으면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연말됐다고 뭐 양도세 때문에 뭐 밑에다 지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도세 문제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팔아서 코스닥으로 가서 빨리빨리 매매를 하든가 비트코인으로 가든가 이렇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객예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팬데믹 터지기 전에 한 30조 언저리, 25조에서 30조 언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60조에서 70조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객예탁금이 1조 증가할 때마다 시가총액 얼마나 증가하느냐. 요 30조일 때 1조 증가하는 거가 67조 원 정도. 그냥 나눠본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경제 배운 애들이
심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 위쪽으로 온 거가 37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1조 원 는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푹푹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요게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MSCI 12개월 기업 실적을 나눠준 겁니다. 기업 실적을 MSCI 이거 저희가 포함된 거죠. 신흥국 관련된 걸로 지수로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다가 쭉 빠졌죠. 외국인들이 판 지역은 여기부터입니다. 21년 들어오면서부터 쭉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파냐? 기업 실적도 좋다는데 한국의 기업 실적 늘어난다는데 왜 파냐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올라버리니까 이 비율 자체가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그 주가 증가율로 나눈 것들의 속도가 지금 비율이 쭉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빠져버리면 07년도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해버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지탱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예상치대로 나와줘야 지키는 수준이고 만약 예상치보다 깨진다거나 뭐 수출이 좀 안 된다거나 그러면 주가는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대형주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던지고 개인들이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탁금이 늘어서 1조, 2조, 3조 늘어야 되는데 그거가 1조 단위당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승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려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 태우기는 금융위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예탁금 규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눌려있거나 빠지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사육국리를 찾아서 매수세를 이어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그럼 살공리를 좀 찾아볼까요? 지난 관심주도 좀 분위기 어땠었나요? 네, 뭐 저는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 올라가면 지금처럼 반등하잖아요. 아무리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승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제 인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지수가 올라주면 인버스로 덮어놓으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정도는 해놓고 지수 해놓고 내가 1억 중에서 3천만 원 주식 들고 있을 거고 앞으로 더 살 거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덮어놓고 계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게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을 가늠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 잔뜩 늘렸다가 쭉 빠지는 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ADR 75 미만으로 빠져서 확률상으로 높아지는 구간에서 뭐가 주도주일까 하고 확 사서 빨리 먹고 나오는 흐름을 어떤 흐름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뉴,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 이거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컨텐츠주들 네. 그 안에서 제일 잘 갔죠. 네, 뉴도 많이 갔고 세아제강 같은 것들은 철강주 중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철강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플레를 방어하는 부분에서 철강주는 좋은 흐름이고 비철금속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구리 가격 올라가면 철강주도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실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철강주는 못 가는 반면에 네. 미국 수출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세아제강 같은 것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쨌든 차별화된 흐름인 거네요, 여기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건설이나 제가 이제 잘 보고 있는 건설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닥은 잡을 것 같다. 지금은 워낙 싼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12월 되면서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오징어 게임으로 촉발이 돼서 스튜디오 산타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이게 특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고려 시대는 고려청자였고 최근에는 배터리 같은 게 한국 특산품이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거.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거.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하나 잘 사가지고 몇백억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또 합니다.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 제작사가 제이 컨텐츠이고 그거 딱 보고 있던 디즈니가 이거 우리도 IP 가져가서 OTT 마켓, 인터넷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TV에다 뒤에 예전에는 방송국으로 이렇게 날리던 거를 뒤에 잭을 꼽아갖고 인터넷처럼 TV를 보는 거가 이제 OTT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보았을 때 뉴가 거기에 제이 컨텐츠 디즈니 플러스에 텐트폴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얘들은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100만 원어치 만들어서 너한테 20% 이익 떼줄게라고 하면서 계약을 그렇게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작할게 IP 같이 가지고 가자. 만약에 잘 되면 나한테도 이익 좀 더 나눠줘. 이렇게 하는 게 텐트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드라마 제작술 중에 자본력이 되는 것들은 잘 눈여겨보시면 걔들은 그렇게 살궁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 오징어 게임 한 방으로 1조 벌었는데 그 뒤에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넷플릭스에서 완전히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미국, 유럽 돈 많은 나라에다가 쫙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재밌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흐름이 빅 트렌드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보시고 그게 11월 중순이다. 주가 빠지면 조금 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요. 잘 눈여겨보시고 결합심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흐름이 안 좋을 텐데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벌써 비행기표 부킹은 12월 달까지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주들의 흐름과 함께 여전히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